데미안 소설 내용 요약. 싱클레어에게 세상은 명확하게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밝고 따뜻하며 안전한 부모님의 집이었다. 그곳은 온화한 빛이 가득했고 정직함과 사랑,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만이 존재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아침 예배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 부모님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늘 정갈하게 놓여있는 식탁 위 빵 냄새까지 모든 것이 싱클레어에게 완벽한 평화와 안정감을 주었다. 이곳은 질서와 도덕, 선한 것들의 보루였다. 하지만 집 밖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어둡고 거칠며 위험한 그곳은 일꾼들이 속삭이는 은밀한 이야기들, 시장의 소란스러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왠지 모를 강렬한 이끌림으로 가득 찬 미지의 영역이었다. 이 두 번째 세계는 욕설, 폭력, 추잡한 농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유혹으로 얼룩져 있었다. 어린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가 옳고 어두운 세계는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동시에 어두운 세계가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과 자유로움에 묘하게 끌렸다. 그의 순수하고 안온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프란츠 크로머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부터였다. 마을 학교에서 만난 크로머는 싱클레어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아이였다. 나이가 몇 살 많아 보였고 거칠고 오만한 태도는 주변 아이들을 압도했다. 싱클레어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매료되었다. 크로머의 얼굴에는 그가 상상하던 어두운 세계의 모든 상징들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싱클레어는 아이들 무리에 둘러싸인 크로머를 마주쳤다. 크로머는 낄낄거리며 아이들에게 자신의 악동짓 무용담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에 어린 싱클레어는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크로머는 싱클레어에게 집 창고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크로머는 끈질기게 협박하며 그가 사과 도둑이라고 소문낼 것이라며 겁을 주었다. 그때부터 싱클레어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크로머는 매일 싱클레어를 괴롭혔다. 돈을 요구하고 자기를 위해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켰다. 싱클레어는 이 악몽 같은 비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부모님께 고백하면 그들의 순결한 세계에 이 어둡고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질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크로머의 보복이 두려웠다.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을 구원해줄 어떤 강한 힘, 초자연적인 존재라도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바로 그때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존재가 나타났다. 막스 데미안. 전학 온 데미안은 싱클레어 또래였지만 이상하리만치 성숙하고 알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짙고 깊은 눈을 가졌고 그 눈빛은 싱클레어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서 묘한 편안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다. 어느 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냈다. 흔히 아벨이 선하고 카인이 악하다고 알려진 성경 이야기였지만 데미안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다. 데미안은 카인이 사실은 강한 자의 표식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악인으로 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싱클레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에게 성경은 절대적 진리였지만 데미안의 해석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 금기시된 두 번째 세계의 논리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리고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데미안은 크로머에게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후 크로머는 거짓말처럼 싱클레어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피했고 싱클레어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크로머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을 때 싱클레어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 달랐다. 크로머에게서 해방되었지만 싱클레어는 여전히 죄책감과 비밀에 갇혀 있었다. 데미안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비겁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밝고 순결했던 첫 번째 세계는 이미 균열이 생겨버렸고 싱클레어는 자신도 모르게 어둡고
미지의 두 번째 세계의 입구에 서 있었다. 데미안은 호련히 싱클레어 곁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와 가르침은 싱클레어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그가 겪게 될 혼란스럽고도 매혹적인 성장의 여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왠지 모르게 공허했다. 그의 세계는 이미 데미안의 손길 혹은 그가 알려준 카인의 표식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듯했다. 이전의 순수하고 밝은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부모님과 누나의 따뜻함도 친구들과의 유쾌한 장난도 더 이상 그의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속에 숨겨진 어떤 어둠,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느꼈고 그것은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도 마음 한편에는 깊은 이질감이 자리 잡았다. 그들이 나누는 소박한 대화, 고민, 즐거움은 더 이상 싱클레어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는 그들과 같은 모습을 했지만 내면으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두운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선량한 모범생 싱클레어의 껍데기를 벗고 술집에서 또래들과 어울려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방황은 마치 그에게 어떤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한 공허함과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영혼은 방황했다.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그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학업에도 흥미를 잃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만을 위한 길, 자신을 이해해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책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한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문장은 그의 내면을 강렬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알 속의 새이며 그 알을 깨고 나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방황하면서 손을 놓았던 취미였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기이하고 강렬해졌다. 꿈속에서 보았던 독수리인지 매인지 모를 거대한 새의 형상을 그렸다. 그 새는 마치 그의 내면에 갇힌 자아처럼 알에서 막 부화하려는 듯 힘겨워 보였다. 이 새는 그에게 어머니 같기도 하고 미래 같기도 한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는 그림 속 새의 형상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했다. 새 그림을 그린 이후 그의 꿈은 더욱 생생해졌다. 거대한 날개를 펼친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때로는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여 자신을 유혹했다. 그 여성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동시에 위압적이었다. 마치 그의 어머니 같으면서도 그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어머니이자 운명의 모습 같았다. 싱클레어는 그 신비로운 여인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그의 꿈은 그가 가야 할 길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을 구원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이러한 꿈과 그림을 통해 싱클레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졌다. 주변에선 아무도 그의 고뇌를 이해해주지 못했다. 그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벽을 느끼며 더욱 고립되어 갔다. 바로 그때였다. 오랜 친구이자 과거의 구원자였던 데미안에게서 편지가 날아든 것은 편지는 단 한마디였다. 내 그림은 바로 너 자신이다. 싱클레어는 전율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깨어나려 하는 것들, 즉흥적으로 그렸던 새 그림, 그 그림이 담고 있던 혼란과 갈망. 그 모든 것을 데미안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데미안의 메시지는 그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데미안과의 재회를 향한 강렬한 염원으로 이어졌다. 데미안의 짧은 편지는 싱클레어의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그림, 아니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외치고 있던 갈망을 데미안은 단번에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 편지는 그가 겪었던 고독과 방황,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싱클레어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자신만의 길을, 그를 이해해줄 존재를 찾아 나설 때가 온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드디어 데미안과 재회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학창시절의 풋풋한 만남과는 사뭇 달랐다. 데미안은 여전히 신비롭고 강렬했지만 이제 그는 싱클레어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질감과 혼란을 해결해줄 유일한 열쇠 같았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성장을 알아차린 듯 미소 지었고, 싱클레어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친구를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데미안은 단순히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싱클레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멘토였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외부의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클레어, 내 안의 충동에 귀 기울여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진실한 너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심연 속에서, 네가 마주하는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데미안의 영향으로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새로운 인물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피스토리우스였다. 오르간 연주자인 피스토리우스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기존 종교의 한계에 실망하고 고대 종교와 영지주의에 심취한 인물이었다. 그는 밤마다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며 신비주의적인 의식을 치렀고, 싱클레어는 우연히 그의 연주를 듣고 그에게 이끌렸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의 영적 멘토가 되었다. 그는 싱클레어가 그림에서 보았던 새와 꿈속의 여인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그 새는 아브락사스의 상징이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있는 신성한 존재였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세계는 선과 악으로 양분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 모든 이분법을 초월한 존재인 아브락사스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죄와 선, 욕망과 정신, 이 모든 것은 아브락사스 안에서 하나이며, 진정한 깨달음은 이 모든 대립되는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두 세계를 품고 산다. 네가 밝은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두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의 전부를 발견할 수 있다. 피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은 싱클레어의 눈을 뜨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황과 어두운 충동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것들 역시 자신의 일부이며 자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고, 그림 속의 새는 더 이상 알에서 깨어나려 힘겨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그 새는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을 유유히 날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싱클레어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피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그에게 답을 주었지만, 싱클레어는 그 역시 또 다른 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싱클레어는 다시금 알에서 깨어나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피스토리우스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고, 그는 다시 홀로 자신의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꿈속에서 그를 유혹했던 바로 그 신비로운 여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궁극적인 자아, 그의 영혼이 갈망하는 진정한 어머니이자 운명의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에게 아브락사스와 내면의 탐구를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과거의 영광에 갇힌 채 새로운 알을 깨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싱클레어는 자신 역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영혼은 이제 외부의 가르침을 넘어 그 자신만의 내면의 목소리를 찾기를 갈망했다. 데미안은 다시 싱클레어의 곁에 나타났다. 데미안은 언제나 그랬듯 싱클레어의 성장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데미안은 그에게 꿈속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여인에 대해 물었고, 싱클레어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에게서 느꼈던 숙명적인 이끌림을 고백했다. 데미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여인은 곧 너 자신이다, 싱클레어.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이상이자 운명. 그녀는 내 영혼의 안내자이며 너를 진정한 너 자신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클레어는 드디어 그녀를 만났다.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의 꿈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바로 그 신비로운 여인, 에바 부인이었다. 에바 부인의 집은 마치 그가 오랜 시간 찾아 헤맨 영혼의 고향 같았다. 그곳에는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떤 고정된 관념이나 사회적 속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선과 악, 이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진정한 아브락사스의 세계 그 자체였다. 에바 부인의 눈은 데미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온함과 동시에 깊은 지혜가 흘러나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싱클레어의 모든 불안과 갈증을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낳고 기르는 영혼의 어머니였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외부의 도덕이나 관습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것을 주문했다. 진정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뿐이다. 운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의 신이 되는 길이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통해 삶의 새로운 비전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속박에 갇히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자신의 모든 모습,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하나의 온전한 자아를 형성해 나갔다. 그는 에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닌 존재론적인 이해와 깊은 존경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세계는 두 개의 커다란 진영으로 나뉘었고 혼란과 파괴가 만연했다. 데미안과 싱클레어도 병사로 참전하게 되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싱클레어는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목격하며 삶의 허무함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뇌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전투 중 심한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후방으로 옮겨졌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의 의식은 희미해졌다. 바로 그때 익숙한 얼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듯 말했다. 싱클레어,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내 안에는 내가 있고 에바 부인이 있다. 알을 깨고 나와 너 자신의 길을 찾았으니 이제 더 이상 외부에 기댈 필요가 없다. 스스로에게 충실해라.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입맞춤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싱클레어 자신에게 보내는 입맞춤 같았다. 싱클레어는 깨달았다. 데미안은 더 이상 외부의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자아의 그림자였음을. 그의 내면에 이미 완전한 데미안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싱클레어는 몸은 회복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선과 악에 휘둘리지 않았다. 두 개의 세계는 이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아브락사스를 발견했으며 외부의 가르침이나 멘토 없이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싱클레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불안한 싱클레어가 없었다. 대신 그가 보인 것은 자기 자신이자 동시에 데미안의 눈이었다. 스토리를 쭉 따라왔으니 이제 그 속의 찐 의미를 파헤쳐 볼 시간이죠. 데미안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갓띵작으로 남아있는지 그 의미를 코아라맨이 아주 빠삭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을 넘어 개인의 자아 탐색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영적인 여정을 심오하게 그린 작품이에요. 주인공 싱클레어가 겪는 모든 갈등과 만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크게 몇 가지 핵심적인 의미로 나눠볼 수 있어요. 1. 두 세계의 이분법과 통합, 밝은 세계, 아버지 집, 전통, 도덕, 사회적 규범, 안전함, 선을 상징해요.
어릴 적 싱클레어가 속해 있던 편안하고 보호받는 세상이죠. 어두운 세계, 크로머 바깥, 충동, 본능, 욕망, 위험, 악을 상징해요. 싱클레어가 피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을 느끼는 세상이죠. 의미, 소설은 이 두 세계 중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싱클레어는 이 두 세계의 갈등 속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이 두 대립적인 요소를 자신 안에서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선과 악 모두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요. 이 아브락사스와 통합의 신, 아브락사스, 선과 악, 빛과 어둠,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신이에요. 고대 영지주의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헤세가 이 작품에 가져와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했죠. 의미, 아브락사스는 독자에게 기존의 도덕적, 종교적 이분법을 뛰어넘어 나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해요. 사회가 정한 좋음과 나쁨의 기준에 갇히지 말고 내면의 충동과 본능까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싱클레어가 꿈속에서 새를 그리는 행위, 피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이 개념을 깨닫습니다. 3. 꿈과 무의식, 그리고 상징. 싱클레어의 꿈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의 무의식적인 갈등, 욕망, 그리고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셋. 신비로운 여인 에바, 부인 등은 모두 싱클레어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자아 발견의 과정을 상징하죠. 의미, 헤세는 꿈을 통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진실이나 자아의 원형을 탐색하도록 유도해요. 표면적인 현실 세계 너머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 4. 데미안과 멘토들의 역할. 데미안, 싱클레어의 또 다른 자아이자 내면의 안내자예요. 때로는 현실 속 친구로, 때로는 초월적인 존재로 나타나 싱클레어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그의 마지막 입맞춤은 싱클레어 내면에 데미안의 정신이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상징하죠. 피스토리우스, 싱클레어가 아브락사스 개념을 배우고 영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멘토. 하지만 싱클레어가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피스토리우스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에바 부인, 싱클레어의 꿈속 여인이 현실화된 존재이자 싱클레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 어머니이자 자신의 본성의 상징이에요. 그녀는 싱클레어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자신만의 신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5. 개인의 소명과 진정한 나찾기. 소설 전체는 싱클레어가 사회적 관습과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만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직업적인 소명이 아니라 영혼이 이끄는 대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해요. 의미,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전한 나 자신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데미안은 우리가 흔히 선이라고 믿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의 어두운 측면까지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자기 내면의 길을 찾아 성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거고요.